여러분들이 그 경제나 특히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뭔가 말을 하고 어디 가서 연설을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때 갑자기 옐런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그때 하원 의장 폴라인이었죠. 그리고 상원 의장한테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연준 명의로. 내용이 뭘까? 근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리는 거죠. 뭐 폴라이언이 와가지고 옐런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준이 지금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왜 수정해야 되고 그 여파가 뭘지를 이제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세상에 알린 거예요.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오는 테일러 룰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2016년 그때부터는 이게 미국만 놓고 보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연준 의원도 점도표에다가 4번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다 죽게 생겼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끌고 가자니 쟤네들 진짜 난리 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온전치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지금까지의 연준이 해왔던 통화 정책이나 이 모든 거를 내다버려야 돼요. 이 그 옐런이 결단을 내린 것.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고 예전 방식대로 할 수 없다. 예전 방식이라고 하면 테일러 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겁을 먹었던 게 테일러 룰은 간단한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제지표 발표 나온 거 대입해보면 미국 금리 그냥 1년에 4번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줌을 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근데 연준 의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겠다. 그럼 새로운 방식이 뭐냐? 그거는 한참 후에 나오긴 합니다. 그게 10월 달 보스턴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온 게 고압 경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압 경제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최근의 통화 정책 중에서는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고압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처음에 기존 방식을 포기하는 거는 2월 달에 옐런은 많은 결심을 한 거예요. 의회에다가 서한을 보내고 원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가 안 올릴 거다. 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고 우리는 그 금융위기 이후로 4대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경기를 살리는 데는 일부 지역, 일부 자산 제외하고는 실패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걸 의회한테 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회 증원연설 나가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글로벌 대바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일단 좋죠. 금리 그렇게 안 올린대. 근데 그럼 앞으로 연준은 그냥 그때그때 기분대로 금리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연준은 절대 변수가 되면 안 됩니다. 연준이 변수가 되면 그 시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사실. 오죽하면 돈 파이트 패드란 말도 있겠습니까? 원래 변수가 많은데 그나마 상수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변수가 되면 아무것도 그냥 불확실성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일단 시장은 돌아왔으니까 시간을 좀 벌었죠. 그래서 잭슨 홀도 만나고 그래서 나름 정리한 게 잭슨 홀 때는 또 옐런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요 국가들 다 제로 금리, 심지어 일본 유로존 마이너스 금리 막 이러고 있는데 경기 살아났냐?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답을 모르겠다고 실제로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답을 좀 알려달라. 그러고 2달 후에 갑자기 고학경제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로직이 2016년은 2월 달에 옛날 방식이 안 통한다고 인정. 그리고 8월 달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갖고 와봐. 아무도 안 갖고 오죠. 누가 갖고 오겠어요. 그럼 방법이 없으니 내가 생각한 거대로 할게. 10월 달. 그게 뭐겠습니까? 고학경제인데 교학경제가 뭐냐면은
연준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두 개가 있잖아요.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물가 안정이죠. 근데 요즘은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용이죠. 요즘 뭐 물가 올라가서 못 살겠다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연준은 아예 그냥 두 개를 그래 실업률하고 이제 그 물가 지표를 보는데, 문제는 그 실업률이라는 게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뭐 5% 정도는 실업률이 나온다. 왜겠습니까? 아니 뭐 100명 중에 5명은 호구라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게으르면 뭐 나란히도 못 관 있긴 하겠지만, 경기가 좋을수록 스카우팅이 많이 되죠. 내가 무슨 땡땡 뭐 전자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스카우트 됐어요. 연봉 3배 받고. 그럼 한 두어 달 정도 쉬었다가 여행도 갔다 와가지고 출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 것 때문에 생긴 실업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마부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 이런 구조적인 실업,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5% 정도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자연적으로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5% 보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 뭐 3.9죠. 뭐 일하고 싶으면 다 일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3.9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곱하기 3은 해야 됩니다. 미국 실업률하고 우리 실업률 틀린 게, 우리는 실업률을 왜 만들었냐면 외국에 돈을 빌리러 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많지만 그때 진짜 없잖아요. 너희 나라는 내가 뭘 믿고 돈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딴 건 몰라도 사람들이 미쳐서 일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엄청 마사지를 해놨죠. 우리나라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워낙 급했으니까. 근데 그거 정상화 시키면, 내가 대통령인데 지금 정상화 시키면 실업률이 3점 얼마에서 10%로 올라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고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보다 좀 좋은데, 그래서 자연 실업률 밑에 있죠. 그리고 물가도 지금 연준은 2% 정도는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2%에서 잡는 게 아니고 2% 정도 올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 물가 2% 상승이 중앙은행의 목표라니, 그것도 좀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 정도로 디플레가 깊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학경제는 어떤 거냐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돈을 계속 공급하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백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임금을 조금 더 줘야 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압력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뭐 2%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 1% 정도에서 1.5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해가지고 그 밑에 자꾸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돈을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려가지고. 그러면 양쪽에서 다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압력을 스테레오 준다라고 해서 고압 경제예요. 근데 고압 경제를 10월 달에 얘기하고 12월 달에 금리 올리잖아요. 왜 금리를 올립니까? 저금리로 가는 게 틀렸다는 건 2월 달에 인정했죠. 8월 달에 인정했죠. 우리가 저금리를 하고 심지어 일본하고 ECB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익숙해져 버립니다. 금리는 자꾸 내려가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더 빠질 거니까. 그래서 그 수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및 물가가 2% 이하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수준까지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일단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로로 해두니까 5%에서 제로로 될 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0, 올해도 0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금리에 영향을 받는 뭐 부동산, 내년부터 금리 오른다면 집 오늘 계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리스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차는 똑같은데. 그러면 집하고 차가 구매가 되기 시작하니까 경제를 끌어올려서 그것도 하나의 압력으로 디플레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2016년에는
그런 그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개념이 바뀌었던 거고 그걸 고안한 사람이 이제 옐런이다. 그래서 저는 옐런이 그냥 그냥 버냉키랑 똑같은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좋았죠. 우리도 좋았어. 2017년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7년에 금리를 3번 올리고 할 때도 I don't care였죠. 고고고였는데 이제는 이제 파월이 바뀌고 막 이렇게 트럼프가 막 쏘고 하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가 높아져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2016년 사례를 연준이 배워야 되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그냥 제가 꼭 마지막에는 외국 분들 뭐 얘기한 것만 갖고 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지성인을 최근에 인터뷰한 것 중에 너무 좀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뜬금없이만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과거를 알려면 검색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려면 사색하고 미래를 알려면 탐색하라. 검색은 컴퓨터 기술로, 사색은 명상으로, 탐색은 모험심으로 한다. 이 삼색이 통합될 때 젊음의 삶은 변한다. 이거 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 공부할 때도 너무나 와닿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과거를 알려면 검색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제가 뭐 어게인 뭐 1995 비슷한 케이스로 계속 쏟아내잖아요. 이 일이 꼭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례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데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기술이 요즘에 검색 잘하면 요즘 뭐 구글 문서 번역 이런 것들은 해외 리포트들 PDF 올리면 그걸 다 그냥 번역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읽을 만한 수준까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한 달에 한 번 발표되죠.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계좌 없으면은 뭐 리포트는 못 보지만 그래도 1년에 4번 정도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고 있죠. 끝나면 또 그것도 자료가 발간됩니다. 그런 것도 읽어보면 또, 그리고 또 지금 세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냥 뭐 테크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서 기조 연설하는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한 해가 결정돼요. 예전에 뭐 드론 막 난리 났을 때는 드론주들 그냥 말 그대로 드론처럼 날아다녔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뭐였습니까? 세스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스가 원래 커스터머인데 카로 바뀌었잖아요. 자율주행 차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것도 이슈가 많이 됐었고, 올해는 어디서 기조연설했는지 아십니까? 통신사들이 했습니다. 5G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의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좀 보게 되면 그것만 해도 그냥 신기한 게 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커머디 기술일 것도 없어요. 그냥 좀 보다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는 모험심이 필요하겠죠. 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세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삶도 그렇고 계좌도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고생 다 하셨습니다. 네, 네.